너희가 살면서 겪게 될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어. 적어도 아빠보다는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더 지혜롭게 살아서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남이 옆에서 뭐라 하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죽음에 이르러 한 자락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 순간 너희들의 삶이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다해 함께 노력해보자. 나를 마주하는 시간 9월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책은 은빛 신사님의 아빠의 진심이 너에게 닿기를입니다. 두 딸의 아버지이신 은빛 신사님은 책을 통해 앞서 인생을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젊은 세대들을 걱정하고 응원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진심을 33가지의 이야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이 많은 사람의 낡은 잔소리가 아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은빛 신사님의 따스함이 저의 낭독을 통해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책의 일부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과연 쓸모없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 길거리의 낮 인구는 아주 작은 돌부리 하나조차 돌탑을 쌓거나 돌담에 틈을 메우거나 바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으니 말이야.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 오죽하겠니? 그러니 사람들 간에 지위고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는 것도 어찌 보면 웃음소리가 될 수 있겠지. 혹시 무용지용이란 말을 들어보았니?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지. 장자의 인간 세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무릇 산의 나무는 쓸모가 있음으로써 벌목이 되어 자기 몸에 해를 입는다. 등불은 밝힘으로써 자기 몸을 태운다. 개수나무는 식료가 되고 옷은 도료가 됨으로써 벌목을 당하고 꺾이기도 한다. 사람들은 다 유형의 용만 알고 무형의 용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참으로 가련한 일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혹시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 들어봤지? 소나무가 볼품없이 뒤틀리고 굽어졌으니 대들보나 석가래로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덕에 목숨을 보전하여 오래도록 남아서 선산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속담. 가족이나 조직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 한편 장자는 또 항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이라네. 땅바닥만 해도 그렇다. 인간이 서 있기 위해서는 발을 딛고 설 땅만 있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발 디딘 곳을 제외하고 그 둘레의 땅을 다 파 없애버린다고 생각해보게. 그럼 내가 딛고 있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참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 서 있으려면 딱 한 자 정도의 땅만 남기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 한 자만 남기고 주위 땅을 파서 다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겁이 나서 서 있을 사람이 있을까? 그야말로 오금이 저리고 소름 끼쳐서 단 1초도 서 있을 수 없겠지. 그래서 나에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 나머지 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주는 게 장자의 무용지용이 주는 교훈이야. 이 무용지용의 고사는 그래서 현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용지용 관련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 어떤 물건이 당장 필요 없어서 버렸는데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찾게 된 적도 있었을 것 같고, 혹은 어떤 친구는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안 좋은 일로 다투며 척지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그 친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일도 있었겠지. 함께 일했던 어떤 사람이 매우 능력 없다고 느꼈었는데 어떤 특정한 업무에서는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는 예도 종종 목격했을 테고 말이야. 아마 이런 예들이 대개 너희가 겪었던 광의의 무용지용을 설명해주는 경험들이 아닐까 싶어. 이렇듯 무용지용은 우리 삶 깊은 곳에서 언제나 살아있기에 이 무용지용이 주는 교훈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구나. 만일 너희가 이 무용지용의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가장 먼저 세상의 만물이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 세상에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될 거야. 길가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서조차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심지어 길거리에 구르는 돌멩이조차 예사롭지 않게 보일 거야. 그러나 보다 중요한 변화는 직장에서 동료나 상하를 대하는 자세나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지. 설령 너희와 관계가 없거나 먼 사람들일지라도 모두 다 자기만의 장점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이란 생각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예전보다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강화되어 많은 사람과 더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 틀림없어. 직장뿐 아니라 친구 혹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렇다고 무용지용 때문에 일부러 굽은 소나무가 될 필요는 없는 거겠지. 무용지용,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항상 이 무용지용의 자세로 너희와 주위 모든 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존중해주기를. 그래서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때때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절대 진리,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쯤은 너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테지. 때때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니까 뜬금없다고 할지도 모르지. 살아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강변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나 또한 젊었을 때는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은 고사하고 가족을 부양하거나 일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으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굳이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막연하게나마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약간의 두려움이나 피해야 할 그 무엇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런데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되고 보니 부쩍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더구나. 특히 양가의 모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 자신을 더 부쩍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더라고.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막연하게나마 생각했던 삶은 유한하다라는 말의 실체가 이제는 점점 더 피부에 와닿도록 느껴진다는 것이지. 너희는 죽음이란 단어를 연상하면 금방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 머릿속으로는 탄생과 소멸, 천국과 지옥, 환생, 구원, 한 줌의 재 같은 낱말들이 떠오르겠지만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는 어두움이라든가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니? 되게 비슷하겠지. 나 역시 그랬으니까. 재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내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내가 내 덕에 100살 넘도록 이렇게 편히 살다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데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힘드니 아주 내가 편히 쉴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아직도 내 입에 맴도는 편히 쉴 자리, 내 편히 쉴 자리.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 가령 삶이란, 죽음이란 과연 내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나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은 것 같아. 그것은 다름 아닌 삶과 죽음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닌 그냥 하나라는 거야. 항상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에 할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곁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지. 칼릴 지브란이 말했던 생명과 죽음은 하나이다. 마치 강과 바다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담담하고 그렇게 슬프지는 않은 것 같구나. 어느 중국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애통해 울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다고 웃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하직하고 죽을 때 나는 기뻐서 웃었건만 사람들은 모두 슬프다고 눈물 짓더라. 삶과 죽음에 대한 일종의 해학적 표현이겠지만 이 말 속에는 충분히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음이 참 편해지고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이야기야. 너희에게 가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이유이기도 하지. 바로 앞에서 나는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깨우쳤다고 했는데 그 다음은 그런 죽음을 대하면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웃으면서 편히 쉴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 커다란 숙제처럼 다가왔단 점이야. 그 답을 나는 이렇게 선택했어. 적어도 죽기 전까지. 누군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남겨놓으며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앞으로 추구할 가장 큰 가치이자 소명이 된 셈이지. 너희 역시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 때,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아서 괴로울 때, 가끔은 지금 죽을 때라면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럴 때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물론 막혔던 일들에 대한 실마리도 풀릴 수 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이며 일처리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또한 때때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너희의 삶은 충분히 밀도 있고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임을 난 믿고 있어. 그런 거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결코 염세나 비관이 아닌 새로운 삶에 동력을 제공해주는 생명력과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아주 근사하고 멋진 기회의 순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 결국은 삶과 죽음은 하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들의 인생길. 그리하여 죽음에 이르러 한 자락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 순간 너희들의 삶이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다해 함께 노력해보자.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존중하라. 코로나 탓에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지. 음식점에 가든 영화관에 가든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는 어디를 불문하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지정해 주었던 거 기억나지? 이름하여 안전거리. 그래, 이 경우와는 다소 다르겠지만 본질은 어쩜 같은지도 모르겠어. 부부는 부부간에 적당한 거리가 있겠고, 형제는 형제끼리, 혹은 친구는 친구끼리, 처음 보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끼리 각각에 맞는 심리적 거리가 있을 거야. 때론 시간적인 거리나 물리적인 거리까지 포함해서 말이지.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리는 바로 상호 간에 가장 편안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말함이지. 살아오면서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아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가까운 사이에서는 편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도 이해해주고 안아줘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상대에 대해 존중감 없이 대하고 때로는 무례와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 나도 실제로 종종 경험해 보았고,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 쌓아온 관계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다반사고, 안타깝게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억울하지 않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노력과 정성으로 쌓아놓은 관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물론 서로 간에 특별히 친밀한 사이다 보니까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 선을 지키기가 정말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할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간의 거리조차 두질 않고 완전히 자신과 동일시하는 실수가 빈번하다 보니 상호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언행과 상처로 인해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허다해. 아마 너희도 그런 기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명심보감 성신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게 여기고 자주 오면 친하던 것도 멀어지느리라. 오직 닷새 만에 서러 보는데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느니라. 이 말을 의역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아무리 친한 사람의 집이라도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업신여기며 싫어하게 되고, 아무리 다정한 벗이라 해도 너무 자주 붙어 있으면 다정한 맛도 없어지고 대면대면해지니 지나치게 자주 찾아보는 건 삼가는 게 좋겠다. 결국은 친분을 서로 오래도록 아름답게 나누고 유지하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더 예를 차리며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거야. 사실 난 낯간지러워 평생을 안 해보았는데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을 쓰는 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보기 좋더구나. 이러한 부부가 어쩌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편안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거리두기의 표본이 아닐까? 아마 이런 부부는 틀림없이 평생 싸움할 일도 없을 뿐더러 상호 존중이 몸에 뱄으니 친구처럼 평생 행복하고 화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하긴 서로 존댓말을 또박또박 쓰면서 부부싸움을 하려면 정말 힘들기도 하겠고 재미도 없어서 차라리 싸움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너희에게 강조하노니 굳이 존댓말까지야 쓸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노력 다 들여서 쌓아온 가까운 사람일수록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보다 더욱 예의를 차리고 존중했으면 좋겠어. 가까우면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구든 가족이든 그들이야말로 진정 너희가 힘들고 외로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니 더욱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해야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약간의 거리두기는 필요할 거야. 멀어지기 위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오래도록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거리두기 말이야. 그럴 때 서로 간의 인품도 함께하는 사랑도 평화도 더욱 빛이 날 거고 질리지 않게 오래도록 좋은 관계로 남아있을 거라 확신해. 같이 있어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